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요르단 상공에 날아든 겁니다. 요르단군은 즉각 요격 작전에 나섰고 영국도 F-35 전투기를 지원했습니다. The government and the army, they are working so hard actually to keep the country very safe. But the situation in Middle East is really very dangerous in these days.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습니다. 핵무기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에선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출격했고 B-2 스텔스 폭격기도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과 무기고 미사일 개발 복합단지를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פועלים על פי תוכנית הלחימה הסדורה בתיאום ובשיתוף פעולה הדוק עם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יש לנו עוד מטרות ויעדים רבים.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텔아비브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이란 미사일이 중동 내 최대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루데이드 기지도 타격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군이 잠수함을 이용해 이란 전합을 격침했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날 공해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란 전함을 미국 잠수함이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조용한 죽음이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 중앙정보국에 물밑 접촉을 해오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중동 그리고 서방 관료들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고 다만 미국 측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모두 단기간 내 분쟁을 끝낼 출구 전략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이란 당국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CIA도 언급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보도 속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도 일단 그나마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 차질은 여전해서 원자재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공격이 시작된 다음 날 이란이 미국에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는 제안을 내놨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유가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도 촉발되면서 전날 장중 1,5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1,463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Investors understand and know that President Trump keeps a really close eye on the stock market, and he will calibrate his actions and pull back or go further based on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물류 차질은 여전해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운영하는 알루미늄 바레인 BSC는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며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알루미늄 업체는 생산을 감축했고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생산 업체는 고객사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역외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가 풍부해 전기가 많이 드는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하는데 물류 병목 현상이 계속되면 출하 중단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는 중동 항만 운항의 신규 예약을 중단했고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 등 다른 해운사도 중동 운항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전 세계 10%를 차지하는 중동산 알루미늄의 수출과 반입이 동시에 악영향을 받으면 자동차와 항공, 방산, 건설 분야로 충격파가 확산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성과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5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열린 AI 관련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미국이 이번 군사작전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들은 결국 죽게 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자도함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야톨라 세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 폭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 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트럼프가 한때 이용하고 버렸던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이란과의 전쟁에 다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르드족을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했다는 건데 자칫 이번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라크, 이란 4개 나라의 국경 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가를 갖지 못했지만 인구가 거의 3천만 명에 달합니다.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며 지역 분쟁에도 개입해 왔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물론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이던 지난 2019년에도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을 대신해 싸웠지만 미군이 떠나면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All America liar! I will fuck Turkish! Fuck American! All baby small inside the Kurdish die! No somebody talk in the Erdogan!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도 쿠르드족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쿠르드 무장 세력을 이란과의 지상전에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Iranian Kurdish forces are literally preparing a ground operation inside western Iran in the coming days with the support of the US and Israel. 다만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의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경험이 있다 보니 쿠르드 무장 세력이 쉽게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독립을 약속했다가는 쿠르드 무장 세력과 불편한 관계인 튀르키예 정부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It's just a mission that's too big. And if you haven't planned that beforehand, and if the US government is just beginning to think of, hey, maybe we should arm the Kurds, it's a little bit too late for that. 일부 전문가들은 쿠르드족 투입은 지역 불안을 더 키우는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끌어들인 쿠르드의 참전이 오히려 이번 전쟁을 장기전의 늪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을 비판하면서 중동 문제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국가들도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은 중재자로서의 행보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恢复对话谈判，维护中东地区和平稳定，中方愿为此继续发挥负责任大国作用。 왕이 외교부장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중동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중동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is conflict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could only be resolved on the negotiating table. There is no other way. 미국이 전쟁에 나선 사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키워가는 중국은 군사 행동을 규탄하면서도 딱히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2달 동안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도자를 잇따라 제거했지만 역시 비판 성명이 다였습니다. 여기엔 중국의 실용주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긴장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할수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군사적 충돌 상황 계속해서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동 지역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물밑에서 미 정보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전면적 양상 속에서 비밀 협상 카드가 등장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밑으로는 서로 간에 접촉을 하는 그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서로가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양쪽 다 부정을 할 겁니다. 네. 미국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현재 이기고 있고 좀 승기를 잡고 있고 계속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승전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은 계속 겉으로 이제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은 것이 확인된 이후에 40일간 지금 국가 애도 상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선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밑으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조율이라든가 접촉이 간접적으로라도 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협상이 진행되려면 이를테면 현재 만약에 미국이 유리한 국면은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란을 몰아붙였을 경우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하는 상황을 이란이 전부 다 수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아마 조건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느냐.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조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을 이란 어떤 지도부가 생기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이란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양측 간에 또 치열한 어떤 조율과 어떤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지금 쉽게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협상이 지금 당장 닫혀 있다면 결국 판세는 전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전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과장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좀 유리하게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공격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부를 비롯해서 군과 안보 엘리트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폭사한 상태고요. 네. 지금 그 점에서 좀 이란이 계속 가랑비 작전이라는 전술로서 중동 국가들을 이렇게 타격하고 있지만은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큰 피해를 입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전황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전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종결을 보장하는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조금 더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최소 2주가 넘게는 일단 계속 집중적인 공격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작전을 결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은 이제 이란의 반격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남아있느냐일 텐데요. 현재 이란의 정규군의 대응 능력 그리고 이 재래식 전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이란의 정규군도 있고 이제 정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혁명수비대인데요. 네. 혁명수비대가 대략 12만에서 많게는 20만까지도 잡고 있고 그 밑에 더 많은 이제 민방위 조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시즈라고 하는 민병대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일단 이것은 이제 지상전이 만약에 가동될 거 이 세력들이 좀 움직이겠지만 네. 문제는 현재 이란의 지금 방공망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해군과 공군력에서 완전히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재래식 전력이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탄도미사일이나 드론과 같은 그런 전력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란에게도 변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중동 내의 이란 이 무장 세력과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란은 현재 그 작전을 지금 현재 전장을 좀 확전시키고 싶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란과 지금 현재 걸프 지역에 지금 전쟁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레바논 쪽으로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겠고 친이란 또 대리 조직 중 하나가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있습니다. 홍해 지역에 이제 그쪽에서도 그쪽을 통항하는 어떤 함선들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 후티 반군도 그렇고 뭐 지금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원하는 것만큼 전쟁을 확전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 대리 조직이 과연 이란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전장을 확대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공격을 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변수가 이렇게 가득한 상황인데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가 될 텐데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냐는 일단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4주, 5주 이상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저는 이란 쪽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탄도미사일 뭐 가랑비 전술이라고 해서 값이 싼 드론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지금 뭐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지금 이란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란이 과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반격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이 뭐 4주 안에 단기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4, 5주 이상 되면서 길게 지속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군사력 1위의 나라라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뭐 무기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나름대로 좀 효과적으로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값이 싼 드론을 이제 투입하고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상당히 비싸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성비 대결에서 이란이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도 얼마만큼 소모가 되고 얼마만큼 빨리 보충이 되느냐, 재고가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전쟁이 뭐 장기화될 것인가, 단기간에 끝낼 수 있으신가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이 길어질수록 외부에도 전장보다 내부 권력 구조가 더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현재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제 하메네이 아들인데요. 실질적인 정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아버지의 배후에서 어떤 실세로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슬람 법학자이긴 한데요. 만약에 선출된다고 한다면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도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이제 옹립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종교적인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고 지도자가 되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종교적이라든가 이슬람 법학자로서의 평판이라든가 성과는 상당히 좀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고요. 현재 또 혁명수비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람 모습만 봤을 땐 과연 이란이 어떤 획기적인 뭐 태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확정이 되고 전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반서방 체제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우선 이 사람이 이전에도 이제 강경파로 분류됐던 사람이고요. 지금 혁명수비대와 계속 이제 권력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사람은 현재 좀 하메네이가 죽은 상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친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 수 있을지는 우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는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란이 현재 전쟁에서 극적으로 몰릴 경우에는 어떻게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는 또 급격한 태세 전환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도 강경한 입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이 와중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는 결국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처럼 또다시 암살 작전 이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아마도 트럼프가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지도자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협상을 원하는 쪽도 아니었고 개혁적인 성향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모즈타바도 아마도 미국이 원하는 암살 명단에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스타바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란 측에서 발표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들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에게 공격 시작 닷새 전에 전화를 걸어서 하메네이의 회동 일정을 사전에 알려줬고 이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단일 타격으로 이란 수뇌부를 모두 제거할 수 있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전 조율 가능성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까지 이란 내 CCTV 있는 것까지 다 해킹을 했을 정도고요. 이번에 CIA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하여튼 이란에 대해서는 현지에 대해서는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보 기구가 엄청난 그 정보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미국 측에서도 얘기할 때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날짜를 정할 때는 아마 어느 날짜로 결정할지 아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지만 2월 28일 이란 현지 시각 오전에 이렇게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수뇌부가 모이는 장소를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이때를 타격 날짜로 아마 잡은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공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속내, 그러니까 목표가 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체제 안에서 자신이 좀 점 찍어둔 사람이 있다고도 얘기를 봤을 때는 아마도 현 체제 안을 유지하면서 어떤 사람만 좀 자신에게 좀 친미적인 사람으로 바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식으로 사람만 제거하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신정 체제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경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충돌이 양자 대결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중동 전체가 변수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검토 중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참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금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란이 가장 많은 지금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제스처를 취하는 입장이고요. 충분히 자신들도 참전하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마도 그것을 아직까지는 참전을 원할 정도로 아직까지 다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중동으로 확전이 되는 아랍과 이란 간의 대결로 또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UAE 입장에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호 존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까요? 중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친이란적인 성향의 국가였는데 우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반미 친중 국가가 어떻게 해서 미국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는 시나리오까지 생각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상했던 것이 만약에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지원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중재를 할 수도 있고 평화 공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좀 전쟁이 끝나기를 좀 바라는 그런 제스처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지금 미국 내부 정치에도 파장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 진영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내에서도 이 트럼프의 군사적 개입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이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마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이죠. 트럼프도 역시 마가였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이 미국을 더 위대하기 위해서, 마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란을 테러리스트 정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과 악의 대결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정당하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가 진영에서도 비난이 일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오히려 더 반드시 미국이 해야 되는 임무로서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우도 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목선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군경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배 안에서 북한 연호가 적힌 신문 조각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 우도 해안가에서 4m 길이의 무동력 목선 한 척이 파도에 쓸려온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받은 경찰과 해경, 국정원, 군 등 관계기관이 긴급 출동해 합동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조사팀은 목선 뒷부분에 벌어진 틈새를 메우고 있던 종이 조각에 주목했습니다. 종이 조각에서는 북한의 연호인 주체 112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발행된 북한 매체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애초 노동신문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발행하는 다른 신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조사팀은 목선의 노후도와 발견된 유실물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공 혐의점이나 미립국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제주해안에서 발견된 목선은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당국은 이들 선박 모두 대공 혐의점이 없는 단순 표류물로 보고 수거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낙폭,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였습니다. 조만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문제는 이른바 B2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반대매매, 강제 청산에 대한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전날은 7%, 어제는 12%, 코스피의 낙폭이 어제는 무서울 정도로 빠지던데요. 일단은 이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겁니까? 사실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는 평가는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코스피 5천하고 6천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격 상승의 여력은 있지만 주가 상승의 폭이 좀 빠르지 않느냐. 네. 주가 상승이 이렇게 빠르면은 언젠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할 것이라는 얘기들은 뭐 지속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하신 이야기들이라 결국은 이런 것들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수익 실현 욕구로 확보가 되고 이 수익 실현 욕구가 확보된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빠르게 많이 팔면서 결국은 이게 주가를 많이 낮추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5천을 언제 달성할 것인가가 그렇죠. 관심사였는데 이 한 달 사이에 5천을 달성하고 그 다음 한 달 사이에 또 6천까지 달성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빨리 올랐다. 이런 빨리 오른 경향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익 실현 욕구 역시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최근 어제의 낙폭은 역대 최대폭, 지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때보다도 더 강하게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급한 오름세랑 맞물려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점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들의 신용 융자 규모가 32조 원이나 된다고 해요. 신용 융자 규모가 이 정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용 융자라는 것은 결국 흔히 말해서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산 규모가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주식도 일종의 담보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 주식을 사면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자산으로서 담보를 잡힐 수가 있고 이 자산으로 담보를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증권사들에서 이걸 빌려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담보물이란 게 생기면은 담보물을 잡고 늘 돈 빌릴 수가 있는데 이걸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빌릴 때 증권사들도 자기 자본 여력을 넘어서 빌려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100% 자기 자본 규제란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신용거래가 늘어난다,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뭐 좀 투기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붙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고 빨리 갚아버리면은 내가 예전에는 뭐 100원이 있으면 100원에 정확한 수익만을 올렸는데 50원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 자체가 뭐 사실 반을 레버리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을 레버리지 하면은 수익률 2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올라갔을 때 2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B2란 것은 뭐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늘 흔히 말해서 이제 그 국내 증시 시장을 얘기할 때 과열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은 예탁금 같은 거라든지 B2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가지고 시장 분석가들이 분석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려점이 생겨요. 저희가 방송을 하거나 많은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B2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이 B2에 나선 분들이 마진콜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마진콜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큰 틀에서는 B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도 그렇고 보통 LTV라고 이야기하죠. LTV 같은 것들이 뭐 50% 이상은 안 가게끔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주식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 거랑 이제 담보 그 주식,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랑 주가 사이에 가치가 한 140% 정도, 한 40% 이상은 주가가 비싸야 된다라는 이런 제약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식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 이 빌려준 거, 증권사에서 빌려준 거에 비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기 돈을 늘어라는 마진콜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마진콜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급락하면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담보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담보의 가치가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돈을 넣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흔히 말해서 자기 돈을 넣어서 이 담보 가치를 복권시켜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면은 사실 괜찮은데, 이게 복원이 안 되고 흔히 말해서 마진콜이 났을 때 적절한 규모의 증거금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흔히 말하는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임의로 주식을 팔아서 빌려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져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담보 가치인 주가가 하락하면은 증거금, 그러니까 돈을 더 내놔라라고 증권사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마진콜이다. 이 마진콜은 하루 정도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제 받았다면은 오늘까지는 돈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란 것이 장중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마진콜이 나온다로, 일반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마진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날 종가를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담보 비율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보통 오전까지 돈을 입금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전까지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뭐 12시 보통 부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파는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빌려준, 흔히 말해서 신용 거래를 통해서 산 주식을 팔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반대 매매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주가가 좀 싼 가격에 팔리게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또 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보통은 하한가로 주문을 해서 빨리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강제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또 다른 압박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대 매매라는 것은 보통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주가가 장중에도 어제 뭐 하나시스템이라든 이런 주식들 거의 뭐 40% 이상 변하니까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걸 하면은 한 40% 이상 변했는데 그런 것처럼 장중에도 주가가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준 포인트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 기준 포인트가 흔들리면은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장중에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전날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오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전날 종가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납입금, 그러니까 증거금 같은 것에는 납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반대 마진콜을 받았다면 오늘 주가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앞서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 이렇게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이게 또 시장의 하방 압력, 그러니까 떨어질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까요?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V자형으로 반등 강하게 하거나 L자형으로 지지부진하게 가거나 추가 폭락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뉴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좀 주가가 그러니까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제 글로벌 상황 자체가 이제 주가의 하락이 온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 바운드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한다는 기대 역시 좀 형성이 돼 있다는 말씀 역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혹은 코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려갈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사실 올해 1월 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 지금 1월 말 수준으로 내려온 건데 1월 말 수준도 1월 초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여지 역시 분명히 있긴 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바닥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뉴스는 아무래도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안정을 보인 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 실적 같은 것들이 좋을 거라 뭐 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또 내려간다고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가가 좀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나친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빠르게 올랐다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문제죠. 속도의 문제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익 실현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아까 또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반등까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신용거래에 대한 문제점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마진콜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그 피해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보게 되거든요. 자, 개인 투자자들 최근까지 이런 B2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사실상 이걸 방관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판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B2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B2란 것이 그냥 반대 매매 같은 것들이 오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큰 손실을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전체 손실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보통 이게 B2는 하지 말라라고 좀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긴 했는데 정부에서도 조금 B2 같은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뭐 증권사에 대해서도 일부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다. 아무래도 신용거래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시장이 변동성이 컸을 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이게 신용융자 거래 같은 것들을 조금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주가 오를 때는 좋지만 주가 내려갈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항시 언제 주가가 오르더라도 항시 이런 B2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B2를 개인 투자자는 특히 B2 같은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는 정말 무서운 거니까요. 자, 끝으로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장을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올랐다가 내일 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전쟁 같은 것들이 장기화된다든지 뭐 혹은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유조선 같은 것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가 되면서 좀 못 온다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심히 투자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아까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해서 네. 불확실성 자체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또 주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비투는 정말 위험하니까요. 자제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벌써 절기 경칩이네요.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또 말썽이라고요. 네, 만물을 겨울잠에서 깨어낸다는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인데요. 절기답게 낮 동안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등 남부지방도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부터는 전국에 눈비 소식도 있다고요?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10cm 안팎의 큰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15cm 이상, 영서에도 최고 8cm, 경기와 충북 북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 정체로 스모그가 지속하고 밤사이 비와 눈이 더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와 빙판길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도, 대구는 1.3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로 예년 기온이 4도가량 웃돌겠고 대전과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눈비가 모두 그친 뒤 이후 주말에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계절은 봄을 향하고 있지만 날씨는 아직 겨울과 봄을 오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나타나며 면역력 잃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3월 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